네, 시각 현재 국회에서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소식 중심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야기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자, 이렇게 오늘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동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그야말로 슈퍼 화요일입니다. 이번에도 후보자 본인 혹은 가족의 각종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자, 후보별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오전 질의에서 여당은 주로 정책을, 반면 야당은 도덕성 관련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후보자별 쟁점 정리했습니다. 네, 먼저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위장 전입과 아내의 경범죄 처벌 등도 있지만 이 관사 재테크, 이른바 관테크의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 아파트를 팔아서 2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관사에 살았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공무원의 지방 정착을 위해서 수도권에 집이 있어도 특별히 청약 기회가 주어졌고 또 경쟁률도 낮았던 공무원 특별공급을 악용했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취득세와 지방세 면제 같은 혜택은 이 거주 목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올라서 그렇지 당시에는 큰 혜택이 아닌 분위기였다며 특혜는 아니라는 주장. 반면 본질은 실거주 문제라면서 이 집값 문제를 다루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문제라는 반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보자도 재차 사과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리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대학 교수 시절 두 딸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해서 논란입니다. 이 세미나는 공익재단이나 국가의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임 후보자, 딸 관련해서는 개인 비용으로 충당했지만 사려 깊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청문회에서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 밖에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또 배우자 논문 표절 의혹 등도 거론이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내의 외국산 도자기 세금 회피 의혹이 쟁점입니다. 영국 대사관 근무 시절 아내가 현지에서 사들인 찻잔과 샹들리에 등을 실사용 목적으로 세관 신고 없이 들여왔고 그 가운데 일부를 운영하는 카페에서 허가 없이 팔았다는 건데요. 후보자 측은 들여올 당시 판매 의도는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 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상들리에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카페 창업 전에 가정에다 달아놨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간 거고요. 다만 양이 많기 때문에 박스를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도 좋아요. 있었습니다. 그건 이따... 네, 나머지 두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 두 자녀 소득 신고액보다 예금 증가액이 크다면서 이거 불법 증여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증여는 있었지만 1인당 5천만 원의 한도를 넘지 않아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 반도체 등 이 기술 패권 전쟁 대책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업의 명절 선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청년 일자리 현안 등 정책 질의가 중심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준 내용 보고 왔는데 지난달에 재보선 이후에 개각을 단행하면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리고 심기일전하겠다 하면서 이제 개각이 단행된 건데요. 정리해놓고 보니까 지금 개각 명단에 올라서 오늘 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후보별 의혹이 이번에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청문회 하면 이제 장관의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 하나와 네. 도덕성 그리고 업무 장악력이 얼마큼 있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예. 보통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네. 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 청와대는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예. 미국의 백악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자료를요 예.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가 요구를 하면. 청와대에서 검증한 자료를 의회에. 예, 그게 왜 예. 중요하냐면 그런 제도가 있으면 함부로 임명을 못 합니다. 예.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고 있거든요. 이것을 수없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청문회 제도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책 청문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 청문회 제도의 상황으로 보면은 현재 청문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장관은 극히 드문 겁니다. 예. 청문회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뭐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가족 문제 또 본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자진 사퇴해야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청문회장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사고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청문회장으로 일단 들어가면 100% 정책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저는 송영길 신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언행일치의 민주당이 되겠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당정청의 변화를 이제 집권당이 중심이 돼서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청문회가 단순한 국회 차원이 아니라 송영길 신임 당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를 가능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다. 그러니까 결국 신임 당대표가 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단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명이 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청문회에서 주로 정책 검증을 하는 걸 보는 건 아예 이렇게 납득 불가의 사유가 있는 후보자들은 올라오지도 못하는 거군요. 청문회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한 자료가 국회에 안 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청문 절차에서 검증이요 한마디로 조속 검증일 뿐만 아니라 되게 탑다운식이에요. 예. 바텀업이 아니라 위에서 지명을 하면 그냥 따라가는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전혀 고쳐지고 있지 못하고 예.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후보별로 지금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가 지원금을 받아서 해외 세미나를 갔는데 딸들이 동행한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운 계약서 위장 전입 기본이고 제자 논문 표절 의혹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야당이 낙마 1순위로 삼고 있어요. 뭐 네. 어떤 의혹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2가지 의혹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자 연구윤리 위반 부분이 지금 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본인과 또 배우자가 같은 분야의 학자인데 제자들의 논문을 좀 표절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 이 논문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서 이 부분을 대거 본인의 논문 실적으로 활용을 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또 뭐라고 해명하냐면은 연구 분야가 같아서 같이 연구를 했고 실제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논문 유사성을 보니까 4에서 18% 정도밖에 유사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라면서 이제 본인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해외 세미나를 감에 있어서 가족들을 동반하고 갔다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여러 차례 해외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두 딸들을 4차례나 동반했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도 3차례나 동반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배우자가 동반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배우자도 역시 연구 재단 지원에 받아서 갔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딸 이 부분은 개인 비용을 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 또 본인이 쓴 비용도 딸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 비용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운 계약서 의혹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 의혹은 이제 본인이 서초동 아파트 매매할 때 그리고 또 대방동 아파트 매매할 때 두 가지가 다 실제 거래 가격 한 절반 정도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라는 등등해서 12가지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주 파상적인 공세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예, 12가지 의혹 중에서 뭐 해명을 들어서 해명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지금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가족이 아니라 본인이 연관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업무 연관성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분이 대학 교수 출신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교수의 논문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정직성이 요구되잖아요. 특히 이제 과학, 지금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학자 연구 윤리인데 이거를 논문 표절을 하고 그런 부분 속에서 또 남편과 공조를 하고 제자 논문을 이거는 굉장히 엄밀하게 따지면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NST 이사장 당시 공모 당시에 당적 보유하고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적을 보유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NST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 과학적인 연구 단체 아니겠습니까?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아무런 의식 없이 당적 보유하고 옹호하고 그것도 한 3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이 청와대가 도대체 무엇을 검증하고 12가지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청문회장이 정책청문회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정책청문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든 책임은 결국은 본인이 저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장관직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사양했었어야죠. 사양했어야 네, 당연하죠. 저런 그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모든 좋은 거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제 낙마 1순위다라고 얘기하는 낭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도덕성의 파탄이 와서 이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에 저런 그 청문회에서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들을 저렇게 버젓이 임명하고 나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위기에 대처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보십시오.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청문회 끝나고 나서도 빨리 청문 보고서 채택 이전에 저는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 판매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영국 대사관 근무했을 때 부인이 다량의 도자기를 샀고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나중에 허가 없이 팔았다. 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야당에서는 해수부 소관에 해양경찰이 있는데 이게 밀수 단속을 하는 해양경찰청을 이제 단속을 맡아야 되는데 장관으로서 영이 서겠냐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국민 눈높이에서는 일단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아픈 부분인데요. 본인의 뭐 직무와 직접 연결됐던 그런 이제 사건은 아니고 본인이 영국 대사관에 근무할 당시에 부인이 뭐 도자기라든지 찻잔 이런 것을 이제 불법으로 밀반입해서 또 불법적으로 또 판매까지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사과도 했고 그러면서 또 해명을 내놨는데 이 해명은 이렇게 됩니다. 배우자가 취미생활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고 벼룩 시장에서 구입을 했다. 그리고 집안 장식용이라든지 가정 생활용으로 썼다. 판매 목적은 아니었다. 그리고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쳤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인께서 카페를 개업을 하면서 다른 매장하고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소품으로 진열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청문회장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박준영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보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 오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일제히 사과부터 시작하는 인사청문회를 볼 수 있었는데 인사청문회 하면 이른바 예전에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르냐 마느냐 이게 좀 굉장히 관심사안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이 박준영 해수부 장관, 임혜석 과기부 장관 이 두 후보자는 정말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조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뭐냐면
인사정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된 게 24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나름대로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철저한 견제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어도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요식적인 청문회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임기 말 그리고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당의 참패 그리고 새로운 신임 당대표, 이렇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머지 1년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서 정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여당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만 이걸 청와대 눈치를 보고 마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하면은 레임닭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렇게 부적격자들을 임명을 강행하면 오히려 레임닭이 오는 것이지. 예.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마찬가지로 정말 힘든 시기지만은 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못해서 송구하다 그러면 물러나야죠. 왜 그 국민 눈높이를 맞지 않는데 사과만 하면 이게 넘어간다는 게 오히려 국민들을 오히려 우습게 보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치가 저는 분명히 취해져야 될 거라고 보고, 그게 오히려 더 요거- 여당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오히려 내야 여당이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런 그래야지 뜻이죠. 신인 예.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뭐 당대표가 바뀌어도 뭐 원내대표가 바뀌어도 선거가 뭐 참패해도 뭐 바뀐 게 하나도 없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지 않을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예. 듭니다. 배종호 교수님. 네. 현 정부 들어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9명이라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전반적으로 좀 고쳐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김영준 교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좀 예. 철저하게 검증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무대 위에 올라갈 필요가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은 이제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고도 성장 또 압축 예.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좀 흠결이 많은,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많은 예. 우리 사회, 그런 부분이 지금 점차 맑아지고 있고 또 도덕적 윤리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점점 더 맑아지고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제 29명의 공직자들이 이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부분은 좀 양면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야당에서도 이걸 정치 공세로 그걸 상당히 좀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런 이제 인사청문회 채택 보고서 없이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롯이 청와대 또는 이제 여권이 정치적 부담을 지게 돼 있거든요. 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법적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는 만약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할 경우에 재송부를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날을 정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더 있는지 선중기의 사례를 좀 더 연구해서 보완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지금 인사청문회 이 시간 현재도 아마 각 후보별로 진행되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역시 가장 관심은 부동산 문제를 관할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야당은 세종시 관사 관련해서 집중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내용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취득세도 면제해줘. 지방세 다 면제해주고 그러는데 취득세 1,128만 원 면제받고, 지방세 112만 원 면제받고, 거기에다가 주소도 한 번도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거주 이주 지원비도 받았어요. 매달 30만 원씩, 매달 20만 원씩 2년간 480만 원 받았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갭투기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그 부동산 그 상황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고요. 들었고요. 예. 뭐 부동산 민심하면은 지난 재보선에서 여당에 참패를 네. 가져다 줄 만큼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이슈인데요.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관테크 의혹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지금 해명도 살짝 듣고 왔는데 이게 용인할 정도 범위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실제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논문 표절하면 안 되잖아요. 예. 법무장관 내정자가 법을 위반하면 안 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 다 누구보다도 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노 후보자가 지금 야당 의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예.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데 관심이 많았었냐면 새 지금 후보자가 정말 장관이 됐을 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게 크게 세 가지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관련돼서 공급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예. 것이냐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있었던 이제 세금에 관련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오늘 노 후보자가 지자체의 여러 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획기적인 공급 대책 방안을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정말 그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것이 공공 주도냐 아니면 민간 주도냐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서민 안정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좀 질의가 좀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자체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새 시장이 들어와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조금 더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문제를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새 신임 송영길 원내대표 같은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들이나 뭐 신혼부부들에게는 규제 대출을 예. 완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특히 이제 노 후보자는 원래 국무조정실도 있었지만 기획재정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여러 부서를 통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정책적 질의를 중심으로 한번 청문회를 끌고 갔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네네네. 그리고 좀 여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이 질문이 좀 집중됐으면 네네.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전해주셨는데. 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과거 김현미 전 장관의 아파트 빵 발언을 예로 들면서 이 주장에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노형욱 후보자 답변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은 충분히 공급되었다. 지난 3년간 주택 상승률은 14%다.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은 유동성 과잉과 투기꾼 농간이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억지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동의합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한 데에서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동의합니까? 지금의 부동산 상황,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빵 발언에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 무겁게 생각을 하고 엄중하게 현 상황을 보고 있다 이런 답변을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야 평가가 엇갈립니다. 비전문가다, 전문가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관심인 게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전임 장관들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답변을 보면은 어떻게 읽힙니까? 본인의 지금 가장 문제는 제가 볼 예. 때는 과연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통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전임자 변창흠 전 장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대표적인 지금 문제가 과거에
규제 중심에서 지금 공급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도권에 특히 한 30만 호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택지가 과연 마련이 돼 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지금 그리고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렇지만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어느 선까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할 것인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영길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주장한 게 대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공실화율을 현실화하는 것은 기존의 로드맵대로 장기적으로 이제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그리고 또 근데 지금 임대차 여당 보호. 내에서도 이 세제 네.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세제 관련해서는 지금 여당에서 크게 보면 한 3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좀 기조를 좀 앞으로 좀 보겠다.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입장을 좀 정하겠다라는 이제 예. 신중한 입장인데 뭐 김용민 이번에 신임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강병원 이런 이제 친문 핵심 최고위원들은 기존의 제도를 강력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예. 아니다. 특히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는 대상이 너무나 늘어났다. 당초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할 때 1% 정도가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유세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6%나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당히 9억에서 12억까지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예. 경우는 큰 기준은 유지하되 미세 조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어떻게 조율이 될지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친문 핵심의 목소리 또는 이제 새 대표인 송영길 대표의 현실화된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충돌하면서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국토부 수장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자, 오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는 저희가 좀 포괄적 답변을 들었다면 좀 구체적인 해법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목요일, 금요일에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부겸 총리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이제 대선을 어떻게 보면 크게 총괄해야 되는 총리인데 여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인물이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권 선거가 문제가 됐었던 거는 과거 독재 정부 시대 때지만은 그 예. 이후에는 관권 선거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예.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이제 총선과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이제 공정선거 관련돼서 좀 비판한 적이 있지만 국무총리가 뭐 총괄해서 이 부분을 끌고 간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이제 과한 예. 나름대로의 그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김부겸 장관과 일반 장관과의 청문회는 두 가지 면에서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투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청문 보고 예. 채택만이 아니라 이거는 표결 투표를 한다는 것이 이제 크게 다르고 두 번째는 이틀에 걸쳐 하면서 참고인도 지금 나와서 그 청문회를 하니까 보니까 뭐 진중권 전 교수라든지 김경률 씨 나와서 이제 참고인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진중권 아마도- 교수는 아마 안 나온다고 본인이 그래요? 얘기를 한 것 예, 같고요. 예. 그러니까 김경률 그 회계사는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좀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예. 검증을 하는 것이지 예. 지금 우리 물론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도 차기 이제 대선을 앞두고 네. 일종의 중립적인 그런 선거 관리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 사항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나아가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제 검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건 표결이 이루어지니까 예. 나름대로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주장 같아요.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좀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서 흔들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신임 본인이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좀 선명한 투쟁을 본인이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던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통합형 인물로 예. 국민들의 공감대를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이제 정치 이력을 보면은 본인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치 이력을 보면은 굉장히 급진적인 진보 정당에서 시작해서 과거에 한나라당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통합의 메시지에 맞고 또 실제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이 또 총리 후보자로 발탁이 됐다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관건 선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대에서 뭐 관건 선거로 획책할 수는 없고요. 더구나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본인의 마음속에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관건 선거에서 본인이 사법처벌을 받으면 정치적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전혀 없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청와대 하명 수사에 연루가 됐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초대 행정부 장관 때 그때 울산을 방문했다. 그러면 왜 방문했겠느냐? 하명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격려하러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그 부분은 너무 멀리 나갔고 제가 볼 때는 빨리 지금 야당도 협치를 위해서 협조를 해서 예. 지금 국난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를 안정시키는데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김기현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지금 사안마다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 당선 후에 첫 지방 행보로 금요일에 광주를 간다고 합니다.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몇 가지 이제 국민의힘이 안고 있었던 짐이 있었잖아요. 네. 5.18과 관련돼서 망언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 풀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사과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끊임없이 호남 구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제 호남 구애란 말보다도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폄훼돼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마음 속에서 저는 우러나온 것이 아닌가. 근데 그동안 과거 이제 강성 보수층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김종인 비대위원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의 만행이 나오면 지금도 사과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 많은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차별화가 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 사과는 진정성 있고 그리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지만이 그 나름대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광주를 방문해서 또다시 한번 과거에 우리 그 민주화 운동했었던 분들에 대해서 예. 갖고 있는 존경심과 그리고 존중과 더 나아가서 위로를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예. 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대여 투쟁도 있지만 실은 본인은 민생 투쟁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지역 방문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생을 살릴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과감하게 여야정 협의체를 포함해서 이제 새로 이제 모두 여당은 이제 당대표도 바뀌고 예. 시 원내대표도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을 서로 여야가 서로 협력해서 가는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지금 백신 수급과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작품이 많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아마 국민들의 불안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게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를 예. 풀어가는.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만나는 부분을 조금 이제 그 유발했는데 저는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YTN에서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앞두고 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협치를 복원시키는 것이 대통령이 힘을 갖고 해외 순방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서 정말 진정성 있게 대통령도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이 장관 내정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통령의 행보도 좀 기대해 봅니다. 예. 뭐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국민들 관심 있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여야 모두 지금 민생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만나서 협치를 이어가야 네네. 된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여당은 새 지도부가 지금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자, 야당에서는 원내대표 이제 지금 얘기를 했던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고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호흡을 맞출 당 대표가 누가 될까?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 나온 한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를 해본 결과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아직 출사표 안 던졌죠. 뭐 공식은 아니지만 공식은 지금 뭐 아니지만, 출마가 예. 거의 기정사실화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이 1위, 주호영 의원이 그리고 2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여론 흐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로 영남당이냐 아니면은 전국적인 정당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예. 문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 대표 프레임이 영남 후보냐 아니면은 이제 비영남 후보냐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했고 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전이죠. 지금 2위를 했어요. 이걸 이제 제가 볼 때 이걸 영남 후보들하고 또 비영남 후보들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35대 22로 비영남 후보들의 합이 상당히 한 10%포인트 이상으로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이 부분, 과연 영남 후보냐 아니냐라는 이 프레임이 제가 볼 때는 당대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이제 영남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번에 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도 영남 출신, 예를 들면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영남 원내대표의 영남 당 대표, 그럼 도로 영남당 프레임에 상당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초선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초선 출사표를 던졌는데 실제로 이제 초선 같은 경우가 56명이거든요. 예. 제 개인적인 바람은 국민의힘에서 초선이 강력한 좀 쇄신 운동을 좀 펼쳐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미약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여전히 본인이 이제 비영남 수도권을 대표하는 그런 정신으로 돼 있지만은 강경 보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점치기가 어렵다. 어쨌든 간에 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쇄신의 깃발이 좀 나와야 되고 그 쇄신의 깃발의 파장에 따라서 당 대표의 당락이 좀 당락이 좌우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이제 초선으로 출사표를 던진 김웅 의원도 관심 인물인데 앞서 그 지지도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김웅 의원이 나경원, 주호영 의원 뒤로 3위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의석수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에서 그것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연 초선 당대표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김웅 의원 당권 도전 뒤에 오늘 첫 언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저는 윤석열 총장님께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밖에서 그 당을 만드신다고 이야기할 때 보면 정치권 안에 어차피 인력풀이라는 게 되게 한정적입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새로운 정당 만들고 오시면 올드보이들하고 다시 이렇게 손을 잡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이미지 손상을 입으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빨리 실전을 뛰셔야 됩니다. 윤 총장님이 저희 전당대회 끝나고 저희 당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좀 본인한테 유리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가깝겠죠. 왜냐하면 제가 사직을 하겠다고 나오는 날 마지막으로 뵙고 나온 분이니까. 그리고 그때 미안하다,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 그래서 제가 제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총장님 걱정이나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때 뭐라 그러세요? 웃으시더라고요. 네. 자,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랬는데 지금 대표 선거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과의 이제 접점을 찾는 목소리들이 좀 나옵니다. 지금 김웅 의원도 아마도 지금 후보 중에서는 내가 제일 가깝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잠깐 듣고 오셨는데요. 자, 어쨌든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이 새로운 세력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김웅 의원 얘기 들어보면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실전을 뛰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김영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이제 당대표 선거하고 원내대표의 선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당대표는 당원이 70% 그리고 여론조사가 30%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주 상세히 보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70%가 영남 당원들이에요. 예. 그리고 수도권은 30이고요. 투표율 분석을 해보면은 영남 당원들의 투표율은 70% 정도 되고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의 투표율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원내대표처럼 뭐 초선의원의 힘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남 당원들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로 영남당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당대표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잘 이루고 그리고 제3지대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같이 함께해서 더 큰 야당의 빅텐트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신당 만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3지대에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 갈 때 제3지대라는 용어 자체도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부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 이제 귀담아 들을 부분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라든지 세력을 합해서 제3지대에서 뭔가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모든 것은 새 당대표가 어떠한 열정과 그리고 구상과 네.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가 영남이냐 비영남이냐보다 더 중요한 나름대로의 그 예.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김웅 의원이 당대표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반드시 모셔온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한 인터뷰에서 또 초선 의원 괜찮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웅 의원은 이제 본인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선 가능성을 보여야 되고 그 이제 본인이 당선돼야 되는 명분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끌어오겠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내가 가까우니까 영입하겠다라는 예.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웅 의원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예측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플러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현재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네. 이유는 본인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 구속 수사를 했다. 그리고 이 당이 그분들의 예.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 지지 세력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겠느냐. 예. 그래서 들어오려면 자기가 당 대표 돼서 네. 새로운 당이 돼야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기를 언제냐면 이제 전당대회 끝나서 본인이 당 대표가 됐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제가 봐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마친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 김웅 의원의 말을 뒤집으면 네. 본인이 당 대표가 안 되면 도로 영남당, 도로 한국당이 되는 거예요. 예. 도로 영남당의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은 도로 한국당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상 적폐 정당, 기존의 두 전직 대통령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라는 것이 김웅 의원의 메시지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예.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오늘 여당에서 나온 발언 중에서는 아마 이 뉴스가 조금 오후에 회자가 될 것 같아서요. 여당에서 지금 이원욱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 나온 첫 발언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YTN 방송에서 예.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사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뿐만 아니라 전직 두 대통령을 포함해서 통합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면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예. 저는 뭐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요. 아니 신임 당 대표가 현충원에 가가지고 모든 전직 대통령을 다 예. 봤잖아요. 거기서 내준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메시지의 요체는 결국은 뭐냐면 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통합하자 그러면 이제 사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분명히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배종호 교수님, 이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 이유는 이제 예.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파기환송심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지금 법적으로 사면할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사법의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법 앞에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공정과 정의 왜 재벌 총수는 다 풀어주느냐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분이 너무 안 서는 게 아버지 이건희 전 회장 같은 경우 두 차례나 사면을 받았는데 또 이런 불법 비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난다고 그래서
과연 경제에 그렇게 네.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깊이 있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당 전체 의견은 아니고 여당에서 나온 첫 발언이라 다뤄봤는데 파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